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손경제상담소 진행하는 김현우 소장입니다. 이진우 기자가 아직까지 자가격리 중이라 오늘까지 제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그룹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슈퍼주총이라고 불리는 특정일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됐습니다. 사실 주총이 같은 날 많이 몰리면 여러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로선 이런 것도 권리를 제약받는 문제라고 봐야 하는데요. 갈수록 횡령이나 분할 상장 등 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총 시즌을 보내면서 주주 권리 보호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특히 이집트나 레바논 같은 국가에서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관광업계의 타격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나라 밖의 경제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요즘처럼 악재가 많은 것도 큰 원인이지만 이 사건 사고 많은 대주주들의 전횡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최근 주주권리 보호 운동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선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이브 코스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말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3월 29일 엊그제였네요. 이게 슈퍼 주총데이였는데 네. 이날 500개 기업들이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그러게요. 야, 네. 이 주총 시즌이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늘 지적돼 왔는데 같은 날 다 몰리면 결과적으로는 해당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된다, 침해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슈퍼 주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주총을 왜 하루에 몰아서 하지? 예.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학 갈 때도 네. 뭐 A 지망, B 지망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되면 네네. 여러 곳에 지망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못 하잖아요. 겹치면 겹치면 할 수 없잖아요. 네, 선택권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는 익숙하게 슈퍼 주총이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네. 당연히 어느 특정 일자에 몰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4월 달에도 해도 된다. 네. 혹은 그 전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만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선택하냐. 남들 할 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넘기자. 이런 네.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심지어 최근에도 되게 재밌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을 하는데 주총 장소를 A라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놨다가 네. 갑자기 B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총 A 곳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주주들을 약간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작년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일이 아직도 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주식을 저도 투자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네. 이 소액주주잖아요. 한 주, 두 주 들고 있는 주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지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고 네. 또 그렇게 한두 주 갖고 있는 걸로 무슨 주주총회까지 내가 가냐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들도 문제의 원인으로 하나가 되겠죠. 글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주주총회를 안 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샀다라는 것은 네. 그 기업의 일부지만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 당연한 권리니까. 내 건데 왜 뺏어가라고 화를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돼야 되고 예. 화를 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라면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성진님이 지금 미니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카카오가 제주도에서 주총을 해서 5명 참석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저는 제주도 항공권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갈 수 있나 생각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예. 뭐 주주총회를 하는데 뭐 물론 표 대결을 하고 막 이랬을 때 토론도 해야 되고 하지만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자투표 같은 걸 도입해서 하면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죠.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번 주총에서 의미 있는 이변이 벌어졌더라고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SM 다들 아실 텐데 네. 여기 주총에서 감사 선임 문제 놓고 소액 주주들하고 대주주 맞붙었는데 소액 주주가 이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소액주주가 이긴 거라고 봐야 되냐? 뭐 좀 논란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소액주주가 다 같이 뭐 힘을 합쳐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원래 이제 대주주였던 사람이 밀었던 이사가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이게 네. 이런 사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세이브 코스피라는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고 네. 그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말해도 되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무덤하게 어차피 계란으로 박이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았다면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2019년에도 KB 자산운용에서 SM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그 사실조차도 세상에 알려지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의미 있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마도 이제 뭐 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용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활동을 했던 온라인 파트너스에 비해서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히려요?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됐고 그때는 안 됐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적나라하게. 그 전에는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일단.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관심도 그리고 사실 2017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그때 2019년. 네.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손실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주 운동을 하는 데는 되게 강한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근데 관심 갖는 계기가 되는 것과 이렇게 사실 어떤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이잖아요. 네. 이런 감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뜻대로 통과되는 게 이례적인 일이죠. 맞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특별하게 세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어쩔지는 뭐 지켜봐야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총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내놓는 이제 기업들의 비전, 뭐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많이 달라지고 실제로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네. 요번에 혹시 주주총회, 뭐 슈퍼주총회라서 다 보시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테지만 네네. 혹시 눈에 띄는 뭐 기업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총을 가지고 뭐 이 주총에 따라서 뭐 회사가 뭐 바뀌는 경우는 뭐 네. SM처럼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이 뭐 이때 결정이 돼서 이런 경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는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지금 최근에 주식의 흐름은 매크로의 환경이나 아니면 기업의 경영 방향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곤 합니다. 네. 주요한 안건, 뭐 의사결정 내용이 있는 게 아니면 어쨌든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뭐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주식시장 그냥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그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좀 쌓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장이 속된 말로 그냥 재미없다. 네. 동학개미들이나 외국인들의 이탈도 그래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 네. 느낌이 좀 뭔가 차분해지고 흥분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죠. 시장이, 예. 벌써 지금 한 8개월째 주가가 조금 이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네.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가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차분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흥분하지 않는 그런 뭐 큰 기대가 없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처음에 하락했을 때는 걱정, 우려,
그랬다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가 네, 이제는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사실 주가가 바닥을 논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흥분해서 다시 따라가다가 네. 빠지기 시작하면 아니야 괜찮아 더 올라갈 거야 하다가 더 빠지면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팔아버리면 이제 포기하고 무관심해져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죠. 이제 이런 무관심의 구간이 예.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투자자의 그런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네. 바닥 신호가 좀 보인다. 아하. 그런데 그런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재미없는 상황이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이나 외국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특징, 문제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나요? 네. 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북한 때문 아니야?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정학적 하나 리스크.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네. 그 기준으로 지금 한 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대만이 한 1.8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한 0.8 정도는 더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덜 평가받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만약에 되나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고 한다면 네. 대만은 저 힘이 더 센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랑 북한 때문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네.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걸 주주한테 환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중이 대만이 한 70% 정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게 뭐 배당이 주로 대표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도 있고 네네, 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익이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 너무 작다라는 게 아까 뭐 대만은 한 70%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객관적인 되게 지표나 뭐 이런 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너무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많아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요. 네. 돈을 벌었어. 아무 생각 없이 주주한테 다 줘. 버는 족족.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왜냐면은 야 네가 재투자를 해서 뭐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뭘 다 줘버리냐. 이게 안 되잖아요. 당장은 고마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준다. 이것도 문제지만 예. 0% 안 준다. 이것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적당한 게 제일 적당한 게 좋은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20%는 글로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최소한 50%에서 70% 정도 수준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내가 주인인 느낌은 잘 안 들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회사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주주의 목도 100이 돼야 획이 돼야 되겠죠.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가 주인이니까.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의 주인이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가치가 주주의 가치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어떤 달라질까요? 부분이- 예. 왜 달라질 거는 이거는 기대값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주주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만 많이 들고 막 그렇긴 한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소액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나 펀드들, 허지 펀드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회사의 이익이 내가 봤을 때 주주의 이익이 아닌 것 같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 여기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익이 고스란히 주주한테, 이쪽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익은 동일할 겁니다.
값은 동일할 거예요. 그렇겠죠. 100이면 100만큼.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다른 데로 빼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하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저게 다르다. 그러니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아무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겠죠. 내가 주인이 되더라도 그 회사의 일부의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주가 네. 되더라도 주인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렇더라. 내 주주로서 적당한 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더라라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8가지 요구사항을 올리셨다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녹아져 있는 겁니까? 여기 그렇죠. 내용들이?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네. 주주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주주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주. 예. 그러니까 소액 주주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일반 주주라고 네네. 하면 대주주에게 유리한 이런 의사 결정들이 예.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반 주주에게도 또 동일하게 예. 그런 그 회사의 이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대주주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들이 많이 일어났다. 근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대주주라고 했을 때 그 예. 대주주가 정말로 대주주라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네. 예를 들어 50%나 60%나 정도 들고 있어서 진짜 많은 주식을 정말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합리적으로 네.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실제로 지분율이 적은 지분을 10% 가지고.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우리는 당연스럽게 뭐 원래 그러더라. 뭐 순환 그렇죠. 투자라든가 뭐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 네. 원래 그렇게 갖고 있더라라고 해서 당연한 게 이제 세계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다른 어쨌든 것들도 다른 있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네. 여전히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뢰 시장을 깨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빨리 와닿는 게 이 LG화학하고 이 SK이노베이션 네. 물적 분할 문제 같은데 사실 주주들 큰 반발했었잖아요. 뭐 공모주도 인기는 끌긴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똑같은 그 이슈는 일어날 텐데 네. 뭔가 사업 분야를 분할해서 상장도 시켜야 되고 크기도 키워야 되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진통이 없이 되는 겁니까? 상장이? 사실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시가총액이 오늘 오면서 봤는데 한 100조 정도 돼요. 와. 그리고 LG 화학은 네. 37조 정도 됩니다. 하하. 그러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80% 들고 있거든요. 네. 80% 이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G 화학이 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만 해도 80조예요. 예. 근데 LG 화학은 37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실 자체가 어떤 얘기냐면 예. LG 화학의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네. 걸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글 같은데.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정말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게 소액 투자자라고 하시면 일반 주주라고 일반 주주 입장에서 그래도 국내 주시장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뭔가 취해야 될 액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뭘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문제성은 인식이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적 분할해서 동시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LG 화학, LG 예. 에너지 솔루션의 사건은 사실은 그분들도 그런 선택할 때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부터 하려고 하시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예. 주식 분할해가지고 분할 상장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도 했다. 이거는 핑계 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개인 일반 주주에게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겁니다. 네. 지금 댓글로 정은영 신선아님께서 이호석 기사님의 세이브 코스피 운동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반 주주들도 여기에 관심 많이 가주셔서 이 코스피 구하기 운동이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는 큰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라이즈 이효석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아닌가요? 중간에 뵙나? 오늘까지만 뵐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진우 기자님이 자리에 돌아오시겠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곳곳에 식량 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이집트하고 레바논 같은 곳에선 식량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그 전 세계 주요한 곡물 생산지거든요. 이 두 곳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 예. 여러 국가들에서 뭐 에너지난 아니면 음. 식량난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중동에서도 이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걸프만 지역, 이제 부자 나라 여기 말고 경제력이 조금 약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아랍 국가들의 그 심각한 식량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가요, 밀의 8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약 한 25%, 음. 러시아에서 한 60% 정도를 수입하거든요. 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위치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밀 수입의 80%가량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레바논 모두 이제 빵이 좀 주식인데 예. 그 이집트의 대표적인 음식이 그 애쉬 발라디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공갈빵 같은 모양인데 예. 딱딱하지는 본것 않고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쫄깃해가지고 예. 안이 비어 있어서 그 콩 요리나 뭐 다른 요리 이렇게 넣어 음. 먹으면 맛있거든요. 뭐 그대로 드셔보셨어요? 네, 예. 한국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뭐 피타브레드라는 빵이 있는데 이건 좀 난이랑 비슷해요, 인도에. 근데 이게 둘 다 식당 어디를 가든지 내어주는 주식이자 이제 국민빵이에요. 밍숭밍숭 해가지고 여기에 뭐 얹어 먹는 네. 우리 공깃밥 같은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게 밀가루로 만드는 건데 네. 레바논에서는 3월 초부터 그 상점들에서 밀가루가 좀 사라지고 빵 아이고. 가격이 70%나 올랐다. 이렇게 있고 그 레바논에서 그래서 공급되는 모든 밀가루를 빵 생산에 할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빵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5%가 급등하면서 이집트 내 빵 가격을 동결하자 이렇게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레바논하고 이집트는 다른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가 봐요. 뭐 특별하게. 아무래도 곡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음.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자료에 따르면 밀가루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이집트가 85%, 레바논이 81%에 이게 이릅니다. 대부분이네요. 그냥 네. 다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고 있었네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인 게 그 레바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네. 경제 위기에 좀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2019년 이후에 레바논 통화가요 가지고 있던 원래 통화 가치의 90% 이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냥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를 잃었다고요? 네, 그래서 식용유 5리터가 있는데 네. 그 가격이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그거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또 주식인 빵값이 오르면서 이제 기초식품 부족이라는 그 추가 부담을 안게 된 거죠. 레바논이 이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집트는 그 이슬람 기도기간 라마단 네. 오거든요. 근데 이제 라마단 때는 이제 기도랑 그 금식이 끝나면 그 밤마다 가족과 이웃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되게 풍족하게 차려놓고 막 이때 나눠 먹고 그래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차려놓고 먹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식료품 수요가 상당히 많을 때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이 크죠. 그러니까 네. 이집트도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이집트 채권을 대거 팔아치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보통 지정학적 위협이 생기면 위험 자산인 신흥시장 자산부터 팔잖아요. 당연히 예. 이거 팔고 이제 뭐 미국 채권이나 뭐 유럽 쪽에 안전한 나라 채권들 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집트부터 이제 팔다 보니까 이집트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가 뭐 IMF에 구제금융도 신청하고 뭐 그런 그래도 계속 어렵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네, 5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가량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지원금을 이집트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집트가 좀 수입 물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되게 긴급하게 네.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집트의 관광 산업까지 영향을 줬다고요? 이집트가 진짜 관광으로 또 주수입원인 나라일 텐데 네. 문제는 궁금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광 산업에 영향을 줬다는 거는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집트를 자주 가는 편인가요? 그래서 맞아요.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이집트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관광 산업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근데 이제 막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즈음에 전쟁 터졌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게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예요. 아이고야. 발길이 뚝 끊겼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네. 그 이집트까지 거리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리상 한 필리핀, 베트남 같은 느낌이에요. 해외여행 가는데 네. 부담스럽지 않은 네. 거리.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집트 하면 뭐 떠올려서 피라미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핑크스, 문화 피라미드. 관광. 아, 근데 사실은 이 문화 관광은 이집트 전체 관광 수입의 5%도 못 미쳐요. 그럼 문화관광 아니면 뭐예요? 피라미드 안 보고?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해변 관광이에요. 이집트 해변? 네, 홍해 쪽에. 아,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로 네. 홍해 휴양 도시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집트 해변 관광의 약 40%를 차지해요. 그렇겠네요. 가까우면 자주 갈 수 있으니까 피라미드는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보면 됐지. 그리고 좀 가까우니까 저 해변에 좋은 곳 가가지고 쉬다 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낭 가고 뭐 이렇게.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집트가 어떻게든 그 러시아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터키 같은 제3국을 경유해서 모셔오겠습니다 모셔오기. 하는 그런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네요. 네. 이집트의 관광 산업까지. 그런데 이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역대 전쟁 중에서 지금 가장 전파력 있는 소셜 미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 이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부터 좀 전쟁에 관한 소식을 네. 좀 뉴스로도 많이 보지만 그 SNS 게시물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뉴스에서 네. SNS 게시물 그죠? 캡처한 걸 보게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종군 기자가 찍은 것보다 네. 더 생생한 뭐 시민들이 찍은 자료를 본 적이 많은데 네. 뭐 예전에도 이런 현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러시아가 2014년부터 15년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당시에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의 존재감, 나 아직 살아있다. 네. 내가 아직 건강하게 아직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셀카를 올리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이후에 러시아에서 근무 중인 군인은 스마트폰 소지하는 거 금지한다. 뭐 이렇게 조치가 되기도 했는데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이 전쟁 때도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SNS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SNS 전쟁. 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제보 사진, 뭐 국민들의 안전 상황, 뭐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 이런 거를 세계에 빠르게 퍼뜨린 가장 생생한 예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네. 러시아 군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탱크 이동하는 거.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시설 폭발 장면. 아니면 현장 피해 상황, 아니면 한밤에 러시아 탱크가 막 몰려가는 동영상, 예. 뭐 피난민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 사진이랑 같이 맞아. 해가지고 다친 사진이라든가 네. 굉장히 그런 게 SNS 그렇죠.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거를 아주 잘 용이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런 네, 것들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글로벌 기술 기업들한테 러시아에 대한 그 사업 철수, 디지털 봉쇄를 추진해 왔어요. 근데 이게 성과가 꽤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애플과 삼성전자한테 네. 러시아에서 제품 공급 끊고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거 예. 서비스도 다 막아달라. 공식 서한을 따로 보내긴 했는데 네네. 이거를 또 트위터에도 올린 거예요. 공식 서한만 보내면 태그를 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게요. 공식 서한은 주고받은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네. 우리들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뉴스에 안 모르잖아요. 나오면. 그런데 트위터에 그런 걸 태그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올리면 네. 이런 걸 보냈고 네. 삼성 이걸 받았구나. 네. 답변 안 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너희들 뭐해 삼성 되죠.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활용이 잘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은 실제로 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답을 다 오니까 대표적인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부가 전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이 됐죠. 이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 굉장히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SNS 통해 가지고. 이게 외신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냐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전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 2020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인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예. 국민의 75%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근데 이제 인터넷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참고로 러시아가 뭐 시리아를 공격한 2015년에 보면 시리아 인구의 30%만 온라인 사용 가능하고 그것도 거의 뭐 3G 느린 거. 사진 네. 동영상 올리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20% 미만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전쟁 중이지만 네. 일부 도시를 제외한 국토 전역에서 인터넷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었고 여론이 빨리 돌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전술을 잘 짤 수 있는 국방 분석에 아주 요긴하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이 게시물들을 개인들과 군대가 이제 자료 삼을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그러니까 OSINT라고 하는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를 러시아가 만드는 가짜 뉴스를 막는 데도 유용하게 쓰였고요. 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이거를 다 모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러시아가 올린 건 야 이거 가짜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네, 가짜 이게 뉴스다. 되는구나. 그래서 딱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거의 영향력을 알다 보니까 예. 최근에 그 젊은 틱톡 인플루언서들 한 30명 대상으로 허허. 전쟁 관련 브리핑을 열기도 했어요. 인플루언서를 불러서. 대상으로 네. 여기가 확실하게 홍보도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 우리도 그랬지만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 여론이 강하게 생성된 데에도 SNS를 통한 어떤 생생한 현장 자료 영향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80% 이상의 우크라이나가 형제국, 동맹국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뭐 오랜 우방 국가인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거를 정말 못하는 국가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군이 예. 이건 반대로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그 우크라이나 어떤 방송국이 있었나 봐.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나 봐요. 여기를 장악을 해서 푸틴 연설을 내보냈대요. 다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으로 소식 접하고 소식 공유하고 있는데 네. 거의 듣지 않는 우크라이나 특히나 네. 우크라이나 방송국을 장악해서 푸틴의 연설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같은 이제 온라인상의 단결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 전 국민이 참여한 단톡방 같은 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텔레그램인데요.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뭐 카카오톡 같은 전 국민 메신저거든요. 네. 이 디지털 담당 부처가 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이걸 군사 작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러시아군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챗봇을 텔레그램에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 관련 사진, 피해 네. 사진 뭐 이런 거를 텔레그램 단톡방에 그냥 올리면 돼요, 국민들이. 들어가서. 그랬더니 하루에 약 10,000개의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네요. 네.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정보를 정보 얼마나 빨리 싸움이죠. 수집하면 정보 싸움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거를 바탕으로 다 분석을 해서 군사 장비 이렇게 통한 전통 방식의 정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우크라이나의 빅픽처기도 한데 예. 이런 제보 사진 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러시아가 추후 전쟁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증거로도 삼을 수 있는 야,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CCTV가 다 설치된 거 아니에요? 사방에 있는 거예요. 사방이 진짜 그야말로 사방에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CCTV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예전하고의 전쟁 양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소식 오늘 어제 나온 얘기예요. 미국이 어제 전략 비축류를 방출하기로 했다는데 전략 비축류 이 이름을 들으면 얼추 감은 와요. 네. 전략적으로 좀 모아두는 기름 네. 이걸 방출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략 비축류가 이제 정확히 어떤 네. 의미냐면 미국이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루이지애나하고 텍사스 해안에 만들어 놓은 커다란 통이 있어요.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원유인데 지금 미국에 한 5억 8천만 배럴 정도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가 약 일주일 정도 쓸 수 있고 전 세계가 네, 미국은 약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975년에 아랍 국가들이 석유 무기화하면서 네. 우리가 유사시에 필요한 석유 따로 보관해야겠다 하면서 보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전략 비축류가 우리도 전략 비축류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을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네. 본 것 같기도 해요. 미국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주변국들, 주요국들 다 이렇게 음. 가지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도 예. 회원국들한테 각자 연간 원유 수입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보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아, 보관하고 계셔라.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정도 비축하고 있고요. 예. 미국은 수입량 기준으로 약 반년치에 가까운 비축량을 갖고 있는데 네. 전 세계 비축량의 절반 정도가 미국 거예요. 네. 야,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근데 이번에 유가가 계속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하루에 100만 배럴을 6개월 동안 방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는 이게 경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받아간 곳에서 이자를 더해서 원유로 갚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아, 그냥 마냥 방출이 아니고. 갚아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네. 아무튼 이 방출 규모가 전략 비축류의 3분의 1을 방출하는 건데 네. 아까 루이지애나 텍사스 해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인근 정유 공장으로 보내는 건데 하루에 한 440만 배럴까지 퍼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배럴이라고 한다면 감이 잘 안 와요. 뭐 하루 100만 배럴 6개월 동안 방출하겠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요. 약 1억 배럴이에요. 그러면 그럼 100만 배럴이면 한 1%. 1%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루에 모르겠어요. 그 전 세계의 1%가 적지는 않지만 이게 네. 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될까 싶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소비하는 건 1%밖에 안 되니까 예.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제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로 펑크난 석유가 세계 하루 소비량의 3%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은 어쨌든 커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을 이렇게 풀어도 사실 구멍이 다 메워지지는 않지만 않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뭐 의존도를 좀 줄이는 거에도 의미가 있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사실- 어쨌든 미국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풀잖아. 네. 네, 뭐 이런. 그 상징적인 무언가도 있고 네. 또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도 11월에 남아있다 근데 굉장히 이 유가 오르는 거에서 민감할 거예요. 그럼요. 뭐 전략 비축률까지 풀어가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진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 네,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통해서도 전체 방송 내용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원래대로 이진우 기자가 인사드리겠고요. 이번 주 손경제 식구들이 대신한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도 함께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